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대치 국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한 이슈 박상규 정치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또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단식 농성까지 돌입을 하면서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야당은 헌법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 임명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일단 박상규 평론가께서는 양측 신경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왜 국민의힘의 의원이 108명인데 하필 박수영 의원이겠는가? 네. 이 점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박수영 의원과 최상목 대행은 절친입니다. 그냥 친한 게 아니고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생인데 네. 법대를 나왔는데 사실을 안 보고 행실을 봐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 경제 관료의 길을 걸다가 한 사람이 이제 정치에 입문한 관계죠. 예. 여기에 이제 송원석 의원이 3인방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보수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의 수제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박수영 의원은 최근까지도 최대행과 수시로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절대 안 된다는 의지를 강력히 좀 전달하기 위해서 예. 단식 농성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최대행의 고심은 좀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야당에서는 뭐 헌재가 다 이 결정을 내려서 임명하라고 한 마당에 예. 최상목 대행이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좀 법대로 해라. 헌재 결정을 따라라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조금 전에 화면 보면은 그 박수영 의원 그 농성하는 거기서 그 피켓 보면 네. 윤리법연구에 추가 임명 반대란 그 글이 써 있거든요. 네, 예. 방금 전에 박상규 평론가께서도 뭐 야당 입장에서 법대로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장윤미 전 부위원장 보실 때는 이 사건이 어떻게 좀 보신 사태가 보이시는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리와 원칙에 따라 해야 됩니다. 일단 헌재에서 어떤 주문을 냈냐면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예.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국회 추천 몫에 3명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예. 그러면 국회 본회의 과정을 통과한 3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여당이 본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프로세스를 다 지킨 거예요. 정당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명에 대해서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중에 2명만 여야 합의가 됐다라는 이유로 임명을 한다? 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결론은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결함을 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숙제가 대행한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무리하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거리한 상황에선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도 여당 의원께서 단식까지 불사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사법 이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거에 다름 아닙니다. 정파적인 걸 다 떠나서 예.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이 부분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뭔가 불리해질 거다. 이런 어떤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그 사실상의 시위를 하는 건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여야에서 모두 최대행을 향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헌재 선고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나흘째 최상목 대행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배경은 뭔지 그리고 이 고심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3.1절 그 기념식에서도 통합을 강조한 것 이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아낀다기보다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내일까지 또 임시 공휴일이니까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으면 뭔가 이 자리에서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혹은 기각 각하 결정이
이제 임박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뭐 안 하고 지금 헌재에서는 모든 일정을 17일까지 비워놓고 있다는 뭐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를 그 안에 내리겠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정부나 여권에서는 아니 90분간 변론 종결하고 이제 뭐 내용도 간단한데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최상목 대행도 본인으로서는 경제 관료만 평생 해오던 사람으로서 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너무나 중차대한 결정을 본인에게 지금 여권은 하지 말라 하고 야권은 법대로 하라 하고 지금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담인데 이것을 아마 저는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 때까지 그때까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또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물론 그게 그때까지 민주당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장 오전 중에 임명 안 하면 오후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국정협의에 불참했던 거 아닙니까? 예. 좀 결이 다른 게 28일 날 전현희 그 의원이 모 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은혁 후보자는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요. 개인 견해였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은혁 후보자의 그 헌재 재판관 입성이 민주당으로서도 이 양날의 칼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차차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이래서 그냥 마냥 그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만이 매직 넘버 6, 인용 매직 대통령 탄핵 매직 넘버 6을 채우는데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냥 밀어붙이기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또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딜레마다. 자,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덕수 전 대행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로까지 네. 길어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 동의가 좀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 눈치를 본다라고 보여지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해서 2명은 합의가 됐고 마은혁 재판관은 안 됐다 이런 논리였었기 때문에 예.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눈치를 좀 더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바로 결단하기는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본인은 어떤 이 사유를 들 수 있을 거라고 보냐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원래 대통령 대행은 한덕수 총리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 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도 한덕수 총리가 행사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이 계속 중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직에 복귀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또 부담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 최상목 대행은 국무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결정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정문이라의 분석이나 국무위원 의견보다 정확한 건 헌재 입장이 굉장히 명료하게 나왔다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무래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 박상훈 평론가께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임명되는 것이 이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변론 절차 갱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전현희 의원께서 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사실상 회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심리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마은혁 재판관이 평결에는 참여해서 선고에 같이 한다는 건 사실 방어권에는 심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변론 절차 갱신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변론을 재개해서 여태까지 증거 조사했던 부분을 다 현출시켜야 되는 그런 시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그런 과정을.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형사소송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 규칙이 상당히 간이하게 하도록 바뀌기도 했었고 네네. 지금 당장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건 아니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변론 절차 갱신과 관련해서는 간이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부분은 또 재판관들이 논의로서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마은혁 재판관의 변수와 상관없이 이 절차 자체가 예.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가 매우 지연되는 그런 우려는 좀 낮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연 설명 약간만 드리면 장 변호사가 다 잘 설명하셨는데 11차 변론기일을 했고 녹취 테이프의 분량이 50시간 이상이에요.
이걸 간이 그러니까 좀 간소화해서 한다고 하면 뭐 흔히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건데 그것도 패스트트랙도 웬만한 패스트트랙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헌재가 본질과 달리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잖아요. 예. 아까 얘기한 8대0 만장일치로 그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 속에 3명의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을 내서 국회가 비록 나중에 그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으로 후속 입법을 해서 보완하긴 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별개의 의견이 3명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무슨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그 속도를 놓고도 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제대로 하면은요 이게 일주일에 2번씩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넉넉 잡고 2주가 필요하고 아니어도 몇 주는 또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압축해가지고 뭐 2번만 하고 말게요. 또 만약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더 승복이 어려워지는 절차에 대한 승복이 어려워지는 예. 그 문제가 바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선고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의 그 묘책을 지금 내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의 고민도 거기에 좀 그렇습니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어쨌든 임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도 리포트로 만나본 부분이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 2개월 반 만에 다시 정치활동 재개를 한 것인데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관람하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공개 활동을 다시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소회를 밝혔는데 한 전 대표의 2달 반 만에 첫 공개 행보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전 대표의 책이 하고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사재기를 했다. 뭐 그런 말하면 또 지지자들이 화낼 테니까. 예. 어쨌든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 안보 보훈 특히 그런 쪽에 그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별로 안 하던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던 분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아까 그림을 보면 소극장에서 한 뭐 10명 안팎의 분들과 함께 관람을 했으니까 예. 저걸 뭐 정치 행보의 본격적인 재개다. 뭐 이렇게 또 보기에도 좀 뭐한 측면이 있는데 굳이 왜 연평해전 연극을 보러 갔을 것이냐. 이게 한 전 대표가 지금 복귀를 선언했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는 영 지금 3위권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왜 그렇다고 느끼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표의 본질, 그 표심의 본질은 안보 행보에 있다. 그래서 그쪽에 구애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뭐 제스처만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행보부터 한 것인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상규 평론가의 말씀 들어보면은 본격적인 정치 행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 일정은 사실 작정하고 짠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대선 출사표는 던졌고 첫 일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도가 높은 일정인데 그것을 안보 이슈로 잡았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까지 냅니다.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겠다라고까지 예.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누구한테 던지는 것이냐. 이게 당내 당원들한테 던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견제는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날선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한동훈의 때가 아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들 지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온 거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친중 좌파다. 막 이런 마타도어들이 난무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가짜 뉴스엔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나오는 네네. 거고요. 본인의 정체성을 보수 정체성으로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안보는 입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연극을 본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 앞에 남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동훈 앞에는 2개의 강이 있어요. 하나는 안보의 강이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탄핵의 강이에요. 본인은 탄핵의 강을 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반대편에 지금 안보의 강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 2강이
한 길에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강도 건너고 이 강도 건널 수 있는 그런 그 무슨 제갈량의 복주머니 같은 세계 주머니 같은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거기에 아마 한 전 대표 측의 인사들 제가 만나보고 취재를 해보면 거기에 지금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아요. 탄핵의 강은 건넜다고 생각하고 건너자고 하는데 대다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거칠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광화문 여의도에 모인 그 인파가 예. 뭐 여러 비공식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14~15만을 뭐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대목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로서는 참 지금도 머리가 좀 아플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첫 공개 행보를 했고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이 좀 다른 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헌법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87년 체제가 제가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60 초반인데 그때까지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번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뭐 대연정 얘기부터 시작해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데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데 이번처럼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는 때는 일찍이 없지 않았느냐. 예. 우원식 국회의장 등 민주당의 비명계뿐만 아니라 예. 여권의 모든 주자들, 더구나 한동훈 대표까지. 자, 왜 그러느냐? 현재 만약에 이 조기 대선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헌을 그전에는 동의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개헌을 안 해도 현재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고 평가되는 이 헌법으로 본인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 개헌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럼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 자꾸 웨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 과제다.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개헌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본인 기회를 날리기 싫다 이런 뭐 그런 그렇게까지는 해석하시는 평가하지 거죠. 않겠습니다만 본인이 받아놓은 밥상을 본인 스스로 물리기는 싫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데 예. 분출하는 여야의 이 개헌론을 혼자서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도 앞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전 대표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론이 굉장히 떠오르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 개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저희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완전히 현실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4년 중임제 그리고 이 총선과 대선의 스케줄을 맞춰서 사회적 비용, 정치적인 비용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 2028년으로 낮추자. 그렇다면 또 임기 단축 개헌까지 같이 물려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유력한 주자보다는 이런 대항마의 주자들이 이 부분을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떨어지면 개헌 이슈를 더 들고 나오고 이제 예.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면 임기의 단축 문제와도 물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좀 다시금 환기하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도 전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도 내란의 이 뒷수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헌재에 대해서도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고 형사소송은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른바 극우 세력이라고 지칭되는 그 집회에서 나오는 헌법재판소를 짓밟겠다, 가로로 만들겠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과거에는 유례가 없는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길 때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 지금 개헌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습니다만 당연하지만 짚어주신 대로 이 부분이 워낙에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또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어떤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요. 부정선거라는 것들이 계속 이 워딩이 저희가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직 당시에 선관위 명의의 휴대전화를 별도로 개통을 해서 정치인들과 연락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들을 때 놀랐고 그 절차를 들으면서 계속 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현상이다. 세컨드 폰은 자기 돈으로 사야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라 돈으로 사서 썼고 퇴임하면서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드러난 것은 상당 기간은 또 나라 돈으로 퇴임한 그 세컨드 폰의 그 통신비도 지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부적절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서 제출하려니까 초기화를 해서 냈어요. 예. 그냥 뭐 망치로 부숴서 낸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했다. 뭐 누구는 비밀번호 안 풀어서 주지 않았냐. 이게 대답이 안 되거든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헌법상의 독립기구다. 이것도 법적 테두리에서 헌재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다 대고 그 선관위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가족회사다. 이탈리아 마피아입니까? 이 뭐 패밀리잡이라 그래요. 그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하는 거 보고 가족회사란 말에서 저는 경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들을 선관위에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세자. 그러면 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왕이란 얘기잖아요. 왕과 세자가 존재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예. 여야를 떠나서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그러니까요.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러난 정황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것 같기도 하고 예. 비판을 받아 마땅함직한 상황 같은데 어떻게 좀 맞습니다. 보셨어요?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 뭐 업무폰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세컨폰이 아니라 업무폰이고 이게 업무와 관련해서 지급되는 그런 전화기잖아요. 그런데 예. 이걸 제때 또 반납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방식을 보면요. 예. 마치 정치인과 그 세컨폰으로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 막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해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부정선거를 워낙에 여당에서도 주장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야당과 모종에 뭐 있다는 것인가로 읽히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더 연결고리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문제 제기하신 분들 누구랑 통화하고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확인을 한다면 네. 뭐 양측 가리지 않고 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의견 입장을 좋습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나왔었다면 여권 인사하고 통화했다면 그 여권 인사도 철저히 가려내야 돼요. 예.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00년 대계 차원에서 도려내고 네. 엄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면 그 누구라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처벌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예.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관위 공정성, 신뢰성 문제를 두고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게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밑작업, 이런 선관위 흔들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반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관위의 비위, 자녀 채용, 특혜 이런 부분은 당연히 건절돼야 되고 이미 이제 기소돼서 처벌을 앞두고 있겠습니다만 예. 이걸 암암리에 그러면 다른 응모자들, 지원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채용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거고요. 대단히 구태를 선관위가 하고 왔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병폐를 도려내는 것과 이 부분을 부정선거의 하나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따로 것 봐야 되는 같습니다. 부분이다. 예, 그리고 이것을 선관위를 공격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예. 그런데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장시키면서 그 논리적으로 점프를 하면서 사전선거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입법 발의까지 하겠다라고 여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동하는 방식은 최소한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분리해서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평론가께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 변호사가 원칙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 중의 요체가 선거이니만큼 그 선거는 여야의 셈법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이탈리아 마피아 얘기까지 했는데 그 한 행태 일부이긴 합니다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민간 회사도 운영이 됐다가는 당장 망하고 이거 큰일 납니다. 국가 예산을 쓰고
국가의 그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그 선출직을 뽑는 그 관리를 하는 기관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분들이 경악하실 것 같아요. 그 경악에 합당한 수사 결과와 의법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대표 행보를 좀 짚어볼 텐데 정책 행보에 되게 집중하는 모습을 네. 저희가 앞서도 리포트를 만나봤는데 인천의 빌라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의식 불명에 빠진 안타까운 사건을 좀 거론을 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조했고요. 또 전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열일 이어진 정책 행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보수 정당한테 갈구하는 거는 안정성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상당히 드린다고 했을 때 수권 정당을 자임하면 국민들의 민생, 지금 탄핵 국면도 빨리 종결돼야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도 사실 굉장히 급락했고 민주주의 지수, 자유지수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돼요. 지금 노정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빌라에 있었던 화재에서 한 초등학생이 구출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망을 한 부분. 그럼 돌봄의 공백은 없는지 이런 취약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어떤 입장을 해야 되는지 수권 정당을 자임한다면 당연하지만 이런 구멍들을 메워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AI는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사실상의 전쟁에 가까운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상당히 후퇴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 R&D 예산 깎았다가 복원했다 굉장히 부침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가 기관 사업 같은 것들은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럼 지금이라부터 늦었지만 재건해야 된다. AI는 이제는 필수가 되는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리터러시 교육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 발을 떼고 있는 부분 안타깝지만 시작이 늦은 만큼 더 가속을 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장 변호사 말씀하신 데 다 동의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저런 행보에도 다 수긍할 만한 부분은 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거대 여당, 국회에서 법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의 야당의 대표로서 반도체법의 예외를 끝내 고수한다든가 또 지금 시급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이 모든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 그 어떤 압력이랄까 이것 때문에 고심해서 미루거나 안 한 법안들이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지금 시시각각 지금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에 대한 법도 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그게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누구를 그 선거적으로 유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을 자임하신다면 실질적인 버추얼한 법적인 그 성과도 좀 내 보이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 그렇게 말로는 그 오른쪽 깜빡인데 그 하시는 걸 보면 왼쪽 깜빡이가 훨씬 더 많으면 국민들이 헷갈린다니까요. 그런 차가 왼쪽 오른쪽 깜빡이 하면서 자꾸 방향을 달리 가시고 하면 이 국가 지도자로서 정말 그 믿고 가기에는 중도 보수 정당이시라는 그게 자꾸 회의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네. 이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그 경찰 사회안전망하면 검찰 얘기하잖아요. 예. 특활비 다 깎으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거 다 마약 수사하고 하는 게 다 사회안전망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예. 좀 세심하게 손길을 좀 내밀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네.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